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찬모입니다. 먼저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제가 강의할 수 있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참 이 고열에 쉬쉬하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런데 강의 내용 자체도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선생님들 지루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강의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최고 쉬운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 마음이. 그러면서도 아이들과 소통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네,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저 강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조금만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은 오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늘 강의 주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한 소통 방법. 이것은 충남교육청에서 저한테 요청한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감정 코칭을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형성이라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거예요. 왜 부모하고 자녀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 자녀들과 부모하고 좋은 관계가 형성될수록 부모의 멋은 커진다. 답이 나왔지 아까? 예, 영향력이 커집니다. 이 말은 부모하고 자녀 간의 관계가 나쁘면 아버지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이 영향력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형성이 아이들 지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평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 교육이란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아이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 먼저 변해가지고 아이가 그것을 보고 아이 스스로 변화하게끔 하는 교육이 바로 부모 교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흔히 이번 시간에 강의를 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해요. 먼저 부모가 먼저 변한 다음에 그 변한 모습을 아이가 보고 아이가 스스로 변하게끔 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제가 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왜 아이들보다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하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가 있냐면은 정답은 우리 조상들이 이미 답을 만들어 놨어요. 참 그걸 보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대단해요. 이 정답은 이겁니다. 아이들은 부모 등을 보면서 자란다는 말 많이 들었죠? 그렇죠? 아이들은 부모 등을 보고 자란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부모 앞을 보지 않고 등을 보고 자란다고 했을까요? 왜 등을 보고 자란다고 했을까요? 거기에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왜 부모 앞을 보지 않고 등을 보고 자란다고 했냐면은 그 이유가 우리 뇌가 말이지요. 우리 뇌가 가르친 대로 행동하도록 안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냐? 본대로 행동하도록 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본대로 행동하도록 우리 뇌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근거를 제시할게요. 자, 이 동영상 한 편 보세요. 이것은 미국 워싱턴 대학교 앤드류 멜주프라는 교수가 실험한 내용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은 아이들은 가르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배우도록 되어 있어요. 이 동영상 한번 보세요. 이거 소리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볼륨을 킨다네. 네? 볼륨을 킨다. 네, 그럴까요? 네, 잠깐만요. 조금 소리 좀 크게 좀 해요. 아, 이제 좀 많이 크게 해줘야겠는데. 제가 이걸 점검한다는 것이 갚아겠네. 저 앰프에서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혹시 담당은 아까 계셨는데 어디 가셔버렸네. 동영상에 많이 나오니까 빨리 좀 하세요. 마이크 음량이 이게 제가 모르겠네요. 아니 잠깐만 이렇게 해보세요. 아, 지금 와요. 왔어. 이거 갖고는 안 될 텐데. 이거 갖고는 안 될 텐데. 오셔요? 네. 소리 좀 크게 좀. 그렇죠. 이게 최대인데. 이 여기에서는 안 해요? 마이크에서는? 네. 네, 이것도 그럼- 다 거의 다 올라가 있는 거.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더 커야 되나요? 아니 이제 해봐야지. 마이크를 크게 할 수 있어. 마이크는 상관없겠죠. 네, 놔두세요. 잠깐 이제 해볼게요. 네. 이거 이 이상 안 크지나 보네? 아니 저쪽 앰프에서 저 앰프에서 소리를 크게 한다니까.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담당자한테 연락을 한번 해볼게요. 진행 일단 하시고. 자, 그러면 앤드류 벨주프라는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출생 당시 이미 거대한 학습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아이.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우리는 별다른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의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과학자들은 매우 간단한 실험으로 아이의 타고난 능력을 입증했다. 엄마가 아이를 보며 혀를 내미는 동작을 반복하며 생후 한 달이 채 안 된 신생아들도 엄마의 혀 내미는 동작을 그대로 따라 이쁘다. 이것은 학습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모방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놀라운 증거다. 자, 이 실험은 기록에 보면은 태어난 지 42분이 지난 다음에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혀를 내물으니까 똑같이 혀를 내물어요. 어머니가 아이한테 야, 지금부터 내가 혀를 내물 테니까 너 따라서 혀를 내물어 라고 가르쳐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뇌 속에 DNA 속에 본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본능, 그 심리적 기제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본대로 행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제가 또 하나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인드롭 켈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실험을 한 가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침팬지에 대해서 연구를 한 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침팬지를 관찰을 해보니까는 어떤 특징이냐면 너무나도 따라서를 잘하는 거예요. 야,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따라서는가? 거기에 감탄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자기 아들 10개월 된 아이를 침팬지 자기 아들보다 2살 반 어린 침팬지와 같이 생활하도록 했어요. 같이 생활을 하면은 침팬지가 그 아이처럼 말도 하고 아이처럼 행동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침팬지가 아이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누구를 따라서 해요? 침팬지를 따라서 하더라는 거예요. 침팬지한테 말이죠. 고함을 지르고 막 입으로 막 신발 같은 거 물어뜯고 침팬지를 오히려 아이가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본대로 행동하도록 우리 뇌, 심리적 기제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김북년 교수라는 분이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조작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이를.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아이는 더 크게 해요. 그 아이를 조작하려고 할 때 생깁니다. 절대로 아이를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됐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부모가 보여주거나 아이가 하는 걸 따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이는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자, 김북년 이 교수는 서울의대 교수이면서 뇌과학자예요. 이분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보여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차라리 따라하는 것이 낫다 그 말이죠. 아이를 조작하려고 할 때 조작한다는 말은 아이를 억지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걸 말합니다. 오히려 아이는 불행으로 떨어지고 만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 아이를 지도할 때 부모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행동을 해야만이 아이들이 배워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이라는 힘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 동영상 한 편을 보시죠. 부모님이 평상시에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 어른들이 하는 말,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이 동영상을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동영상은 KBS1에서 뉴스 시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KBS1 뉴스 시간에 나오는 것은 확실히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은 절대 방영을 하지 않습니다. KBS1에서 방영된 내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들어보세요. 여기 어려워. 포항 스틸러스 숙소 안에는 고구마 화분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좋은 말 고구마를 향해선 긍정적이고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랑스러운 고구마야, 넌 참 이쁘구나. 앞으로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 하지만 나쁜 말 고구마에 부정적인 말만 퍼부었습니다. 내 무생이 고구마야. 너 안 돼. 꺼져. 지난 8월 초부터 약 60일 동안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물을 주고 길렀는데 보시는 것처럼 좋은 말 고구마 줄기는 무성하게 자란 반면 나쁜 말 고구마 줄기는 발육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참 놀랍죠. 참 놀랍죠.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고구마 줄기한테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부모나 어른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는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말이죠. 자신감을 갖는다거나 또는 자존감이 형성된다거나 인생의 낙관성을 갖는다거나 뭐 도전의식을 갖는다거나 열정이나 집념 이러한 행동 특성들도
이러한 행동 특성들도 어디서 만들어지냐?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속에서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어른과 자녀들 간의 대화 속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대화 속에서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앞에 그 동영상을 보면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 행동 특성들은 한 아이가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 실패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동 특성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진다거나 자존심이 동기부여를 갖는다거나 또는 어떤 집념을 갖는다거나 이런 행동 특성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주고받는 말 속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핵심이 이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번 시간에 부모하고 자녀 간에 어떻게 소통을 해야, 어떻게 대화를 해야 아이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부모님하고 자녀 간에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말이죠. 다음 중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어느 것인가? 한번 제가 퀴즈를 낼게. 한번 둘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의식적인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본성 속에 숨어있는 감정일까요? 네. 정답은 본성 속에 숨어있는 감정입니다. 사실 우리 행동을 뒤에서 좌주에 이렇게 이렇게 말이죠. 조율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것보다는 감성이 우리 인간의 행동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게요. 한번 보세요. 자, 뇌과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이 우리 뇌의 아주 단순한 뇌의 3층 구조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뇌가 어떻게 발달했냐면은 이 파란 부분이 생명의 뇌라고 그래요. 우리가 숨을 쉰다거나 맥박이 뜬다거나 혈압을 조율한다거나 모든 우리 생명 유지와 관련된 부분이 이 부분이다. 이 파란색 부분. 이걸 뇌관이라고도 하고 파충류 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둘러싸고 있는 이 노란 부분이 감정의 뇌예요. 감정의 뇌. 일명 변형계라고도 하고 포유류 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발달한 것이 이 바깥 부분. 이것이 영장류 뇌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뭘 생각한다거나 뭘 판단한다거나 종합한다거나 이러한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관할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뇌가 발달한 순서를 보면은 어떻게 발달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먼저 발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연계, 감정우리가 발달했고 그 다음에 가장 나중에 발달한 것이 제일 바깥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뇌 구조만 봐도 이성의 뇌보다는 감정의 뇌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열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이고 나의 마음이고 내가 모르는 나의 세계, 그것이 9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의식의 세계라고 했고 밑바닥에 깔려있는 걸 무의식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빙산에 비유를 했어요. 이게 보세요. 이 빙산 윗부분이 일반적으로 10개 빙산이 열이라고 했을 때 하나 부분이 물 위에 나타난다고 그래요. 9개는 물 밑에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빙산을 움직이는 것은
윗부분이 아니라 어디예요? 이 밑에 부분이에요. 그처럼 우리 마음도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마음이 하나라고 한다면 내가 모르는 나의 마음이 아홉이라는 거예요. 이걸 무의식의 세계라고 했고 이걸 의식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뇌로 비유한다면은 이 앞부분은 이성과 관련된 뇌고 이 부분은 감정과 관련된 뇌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감정이 우리 행동을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와 관련된 이 조장희 박사라는 유명한 뇌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뇌과학 분야에서 세계에서 노벨상 영순위로 올라와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을 외국에서 교수 활동을 하다가 얼마 전에 가천 그 의대의 총장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을 엄청난 대우를 조건해 가지고 뇌과학 연구소의 소장으로 앉혀놨어요. 이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7테슬라 MRI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는 세계 몇 대 안 되는 기계를 우리나라에 갖다 놨는데 이 사람의 노력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사람이 대학 교수들하고 뇌과학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이 빨간 데가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는데, 예. 이 푸른 데가 보는 데죠. 예. 이 그린이 녹색이 듣는데, 이건 소마토 센서리, 예. 흰 거의 모타, 그죠? 모타죠. 예. 프리모타. 그리고 이 노란 데가 감정이에요. 감정. 속을 딱 잘라보면 감정이 꽉 차 있어. 감정이 꽉 차 있어요. 이게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림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장난을 좀 했어요. 무슨 장난을 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놀랍죠? 이 빨간 놈들이 노란 물이 들었어.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이 아주 중요해요. 사실 감정이지 everything. 예,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모든 결정을 감정이에요. 이성적으로 하는 건 거짓말을 못해서 하나도 없어요. 아예 이분은 모든 것을 감정이 결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결혼할 때 아내하고 결혼을 할 때 왜 그분을 아내로 맞이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무엇인가 모르게 끌리기 때문에 그 아내를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뭐라고 하냐? 야, 왜 너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냐? 라고 물어보면은 뭐가 어찌고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보면은 감정이 결정을 해놓고 이성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야, 그거 왜 샀어? 그냥 좋지 않아. 멋지지 않아. 맛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맛있다, 그냥 좋아서 이게 다 뭐예요?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조금만 깊이 분석해 보면은 우리 생활을, 우리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본성과 감정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된다 그 말입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홀에 지금 어떤 사람이 이 홀에 들어갈 때 일반적으로 어디 가서 앉냐면은 이 정중앙에 가서 앉나요? 일반적으로 이 사이드 이 부분이나 이 부분에 앉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왜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여기가 편하잖아요. 여기서 그냥 어쩐지 여기가 좋아서 그냥 여기 앉았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뇌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라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뇌는 어떤 뇌를 가지고 있냐면은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동부 아프리카 사바나 지역에서 수렵 채집 생활할 당시의 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긴 역사 속에서, 진화의 역사 속에서 10만 년은 큰 진화 기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때의 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한다냐 하면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현대인들의 뇌하고 지금부터 10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뇌가 별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을 가리켜 구석기 시대인들이 넥타이를 차고 다니고 있고 구석기 시대인들이 스타킹을 신고 다니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지금도 어떤 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동부 아프리카에서 수렵 채집 생활할 당시의 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조상들이 동부 아프리카에서 살 때 가장 선호했던 장소가 어떤 장소였을까요? 네? 그야말로 그 당시에 그 지역은 포식자들이 득실거리는 그러한 장소였는데 그 장소에서 가장 선호했던 장소는 이런 장소였습니다. 뒤에서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시야가 딱 트이는 장소. 그런 장소를 가장 선호했습니다. 왜? 그 장소가 가장 안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도 결국은 이 홀에서 이 가운데에 앉지 않고 이 구석에 앉는 이유가 뭐냐면은 뒤에서 누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시야가 딱 트이잖아요. 그러한 나도 모르는 그 보이지 않는 그 본성 감정이 우리 뇌에 지금도 있어가지고 뒤에서 우리를 조율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게끔 하는 것은 어떤 사실적인 접근이나 이성적인 접근보다는 감정적인 접근, 정서적인 접근을 해야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 말이죠. 집에서 이 선생님들 자녀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면 자녀가 어떤 잘못을 하면은 아이를 앞에다 세워다 놓고 막 설명을 합니다. 이성적인 3단 논법을 쓰면서 열심히 설명을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 그게 잔소리예요, 잔소리.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한테 얘기하는 것을, 잔소리를 분석해 보면 전부 옳은 말입니다. 전부 옳은 말인데 아이는 전부 그걸 반대로 받아들이버려요. 왜 그러냐, 그 말입니다. 왜? 그 아이의 감정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성적인 접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도 열심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아이가 막 화가 막 이렇게 나 있고 말이죠. 감정이 아주 격양되어 있는데 아이들 그 앞에다 놓고 막 3단 논법을 쓰면서 어찌고 저찌고 네가 잘못했니 이렇게 할 거 아니냐 막 얘기하면 아이들은 더 스트레스만 받아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학교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부모님이 지도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어떤 이성적인 접근을 하기 전에 먼저 감정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접근을 하는 방법이 바로 오늘 강의 핵심인 감정 코칭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집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할 때,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이성적인 접근을 하기보다는 감정적인 접근을 하면은 훨씬 아이들이 빨리 다가와요.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가 좋아질수록 아이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다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감정 코칭에 대해서 아주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감정 코칭이란 어떤 거냐? 제가 이렇게 간단히 써놨어요. 감정 코칭이란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되 행동에 대해서는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 감정 코칭이에요. 감정이라는 것은 나쁜 감정이 없습니다. 좋은 감정도 없어요. 그냥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모든 감정은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행동에 대해서는 한계를 그어줘요. 한계를 그어줄 때 그 한계는 바로 어떤 거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 나 자신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 거기에 대해서만 한계를 그어주고
아이들의 감정을 다 받아주는 것이 감정 코칭이에요. 자, 예를 들자면은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집에서 형이 말이죠. 장난감을 가지고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근데 동생이 가서 확 건드려 가지고 다 망가뜨려 놔 버렸어요. 그때 그 아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 엄마, 저 내 동생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머니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이놈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 하면 못 써.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건 감정 코칭이 아니에요. 그때 그 아이의 감정을 읽어가지고 아이한테 되돌려주는 것이 감정 코칭이에요. 아, 너 지금 동생이 이 장난감을 망가뜨려가지고 동생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만큼 화가 많이 나 있구나. 그게 감정 코칭이에요. 아이의 행동 속에 있는 감정을 읽어가지고 아이한테 되돌려주는 것이 감정 코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 연습을 하면 됩니다. 조금 이제 저기 가서 실습을 하니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 뇌라는 것이 이게 우리 뇌인데 말이죠. 이 뇌를 누가 만든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유전자가 만들었어요. 유전자가 뭐 하려고 뇌 만드는지 아세요? 이 유전자의 속성이 뭡니까?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이 유전자의 속성이에요. 영속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유전자의 속성입니다. 나라는 존재하고 나의 유전자는 둘을 놓고 보면, 나라는 존재는 나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이어가 살아남아서 계속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일시적인 도구가 나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뇌는 생존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해요. 뇌가 가장 신경을 날카롭게 쓰는 것은 생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부정적인 정보하고 긍정적인 정보가 들어왔을 때 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것이 생존에 더 위협을 줄까요? 그렇죠. 부정적인 정보죠. 나한테 기쁨이나 즐거움을 주는 것은 내 생존과 별 그렇게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나한테 공포를 준다거나 나를 불안하게 한다거나 나를 위협하는 그런 느낌을 주면은 뇌는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뇌는 비상상태를 선포를 해버립니다. 왜? 생존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말이죠. 좋은 말보다도 나쁜 말이 훨씬 아이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예를 들자면 아이들한테 말이죠. 부정적인 말을, 욕 같은 게 부정적인 말을 한번 했을 때 그것을 회복하려면은 5배의 좋은 말을 해줘야 한다고 그래요. 5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자요, 우리가 말이죠. 보세요. 아이들이 어떤 감정이 말이죠. 아주 격양돼 있어요. 화가 났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초조한다거나 이런 때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은, 감정 코칭에서는 이걸 감정의 홍수 상태에 빠져 있다, 그 말을 해요. 쉽게 말하자면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정 코칭에서는 감정의 홍수 상태에 빠져 있다, 그 말을 해요. 그러면은 아이가 말이죠.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감정의 홍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는 뇌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우리 뇌에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전두엽. 뇌에서 가장 중요한 사령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무엇을 생각한다나, 무엇을 판단한다거나, 무엇을 종합한다거나, 무엇을 계획을 세운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고등적인 사고 능력이 여기가 있어요. 이 부분이 망가지면 내가 망가지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감정 홍수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대뇌피질에 있는 전두엽에 있는 피가 어떻게 되냐면은 생명의 뇌 쪽으로 쏠려버립니다. 왜? 생존을 위해서. 감정 홍수 상태에 빠지면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뇌는 여기에 있는 피를 전부 어디로 보내버리냐면은 생명뇌하고 감정의 뇌 쪽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말이죠. 한번 보세요. 화재가 났을 때 그렇게 평상시에 잘 알던 비상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버려요. 왜? 전두엽에 피가 없으니까 여기에 있는 피가 생명력을 위해서 감정력 쪽이나 생명력 쪽으로 피가 다 쏠리니까 머리가 하얘진다고 하는 거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정 홍수 상태에 빠지면 아이들 뇌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근데 아이들의 뇌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앞에다 놓고 설명을 하고 훈계를 하고 이성적인 접근을 하고 뭐 산단법으로 아이를 설득하려고 이거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단 살고 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듯이. 그러면은 보세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말이죠. 보세요. 여기에 있는 피를 다시 이쪽으로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 감정 홍수 상태에서 빠져나오면은 여기에 있는 피가 다시 어디로 올라가요? 이 전두엽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때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수긍을 하면서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이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감정 코칭이에요. 이것이 감정 코칭의 핵심 원리입니다. 제 말이 어렵나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쉽게 도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한번 보세요. 자, 감정 코칭의 기본 원리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감정은 홍수 상태에 빠지면은 아이들이 감정은 홍수 상태에 빠지면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나고 막 이런 상태에 홍수 상태에 빠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뇌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판단을 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여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뇌는 비상상태를 선포를 해요. 비상상태를 선포하면은 아까 이 전두엽에 있는 피가 전부 어디로 가버리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본능을 뇌이고 생명의 뇌인 그러니까 뇌관하고 감정의 뇌 쪽으로 쏠려버립니다. 생명의 뇌 쪽으로 혈액이 다 모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두엽에 피가 없으니까 자원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때 여기서 감정 코칭을 해주면은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은 전두엽 쪽으로 피가 올라가요, 다시. 그래가지고 이때 이렇게 되면은 아이한테 이성적 접근을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만들게끔 하는 것이 이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감정 코칭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제 말이 어렵습니까? 제가 오늘 첫 시작할 때 이런 얘기 있습니다. 가장 쉽게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지도하는데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혹시 어려우면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 감정 코칭을 창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임 지 기너트라는 사람입니다. 하임 지 기너트라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 말이죠. 이 사람이 한 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수용하고 공감해주면 아이들이 어른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바람직한 행동을 한다. 이 말이 감정 코칭의 핵심을 정확히 찍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을 아주 이 사람의 감정 코칭을 아주 과학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존 가트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존 가트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MIT에서 수학하고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이죠? MIT에서 수학하고 물리학을 전공하던 교수가 지금 워싱턴 대학 교수입니다. 교수가 감정 코칭에 대해서 세계적인 석학이 됐는가? 너무나도 전공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저도 참 의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서 이렇게 이 부분에 이 사람이 뛰어들게 됐냐면은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 연구 방향을 바꿨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아내한테 이혼을 당했어요.
아내한테 이혼을 당했는데 가만히 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무엇을 잘못했길래 아내한테 이혼을 당했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워싱턴 대학 교수였는데 교수 식당에 가가지고 그 친구인 로버트 레벤슨이라는 그 교수하고 식사를 같이 하다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말이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한테 이혼을 당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혼을 당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로버트 레벤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어. 그러더란 게, 나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혼당했어. 근데 나도 왜 내가 이혼을 당했는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 가트맨이 그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나 나나 전공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소한 것 하나 몰라서 되겠느냐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대적인 너고 나고 연구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은 워싱턴 대학의 기숙사를 말이죠. 워싱턴 대학 기숙사를 아파트 형태로 바꿔가지고 그 당시 행복한 부부들, 불행한 부부들, 관계가 안 좋은 부부들 전부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도록 했다고 그래요. 생활하도록 하면서 그 생활 장면을 비디오로 전부 찍었대요.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침실 활동만 제외하고는 다 찍었다고 합니다. 24시간을. 그런 식으로 연구를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 비디오로 자료를 수집했냐면 3,300상 이상을 찍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둘 다 과학자잖아요. 가지고 그걸 찍은 것을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100분의 1초 단위로 전부 그걸 분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말을 했을 때는 상대방 반응이 어떤가, 그리고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몸짓이나 몸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저 말을 했을 때 나의 신체적인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혈압은 얼마 정도 올라가고 맥박은 어떻게 뛰고 심전도는 어떻고, 이같이 아주 과학적으로 100분의 1초 단위를 3,300쌍을 수집을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요약하고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이 크게 3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어때요? 3가지가 궁금하죠? 궁금하죠? 근데 제가 여기 이번 시간은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발견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발견이 이거였어요. 사람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주고받는 아주 사소한 말 속에서 생기는 감정의 찌꺼기가 이것이 쌓여가지고 이것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이 쌓인 부정적인 감정들이 결국은 관계를 악화시켜가지고 부부관계는 결국은 이혼까지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가만히 한번 자기 입장을 한번 생각해요. 집에서 사모님하고 대화할 때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많이 싸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싸웁니다. 그런 감정의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끝에 가서는 서로 갈라서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혼한 사람들은 대부분 왜 이혼했냐고 물으면 가장 많은 것이 성격입니다. 성격 차이가 안 맞다, 자녀 문제를 우리가 돈 관계다, 경제적 문제,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런 건 너무나도 피상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주고받는 사소한 말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감정의 찌꺼기가 관계를 악화시키더라는 걸 찾아냈어요. 놀랍죠? 놀랍죠? 그것이 첫 번째 발견이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발견은 이것입니다. 자, 여기 가로 안에 무슨 말이 들어갈까요? 사람 간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뭘까요? 네? 네. 네. 말의 표현 방식이
잘못되어 가지고 관계를 악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말의 내용이 아니라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이죠. 강의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봐요. 어떻게 말을 해야 아이와 부모 간에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존 가트맨이 감정 코칭이라는 것을 5단계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아이의 감정을 포착하는 단계예요. 아이의 감정을 잘 파악하지 못할 때는 아가야, 너 지금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아이의 감정을 포착했으면은 아이를 감정 코칭을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가 2단계예요. 1단계고 2단계는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알아두어야 할 것이 이거예요. 3단계. 아이의 감정을 잘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수용해주고 공감만 해주면 돼요. 그것이 3단계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미러링이라는 조금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미러라는 것은 거울이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아이가 말을 하면은 내가 거울이 되어가지고 아이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걸 미러링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공감 효과가 있어요. 아이가 말을 하면 그대로 내가 받아가지고 아이한테 다시 해주는 거. 그걸 미러링이라고 그래요. 이제 뒤에 가서 실습하면서 한번 보죠. 그 다음에 4단계는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일명 뭐 감정에 이름 붙여주기다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아이가 화났을 때 네 감정을 한번 이 종이에다 한번 써봐. 이렇게 하는 것이 4단계예요. 표현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가 어떤 감정의 홍수 상태에 빠졌을 때 그것을 표현하기만 해도 감정의 홍수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응급처치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5단계에서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단계예요. 감정 코칭에서는 부모가 아이한테 답을 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스스로가 답을 찾아나가는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선 이 정도만 알아두고 이제 지금 실습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감정 코칭을 할 때 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말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 명령어를 쓰지 않습니다. 지시하는 말도 안 들어가요. 강요한다거나 무엇을 요구한다거나 경고한다거나 위협하는 말이 안 들어가요. 아이의 말을 경청해주고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이해해주기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하나 좀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는 야, 너 왜 그랬어? 왜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 왜라는 말을 쓰면은 아이에서는 내가 잘못을 추궁당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은 벌써 자기가 잘못을 추궁당한다고 느끼면은 방어를 하기 시작해요. 방어를 해버리면은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어째서 그랬어? 무엇 때문에 그랬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거 하나 계속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의 말이죠. 감정 코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 아이의 행동을 보지 말고 그 행동 속에 있는 감정을 읽어가지고 되돌려줘야 해요.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선생님들이 말이죠. 요즘 아이들은 어떠냐면 중고등학생들 말이죠. 조금 마음만 안 들으면은 선생님이 상담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욕하고 문 팍 차고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놓고 선생님이 만약에 그 아이의 행동만 보고 아이들을 지도한다면 선생님 지도를 못해요. 화나서.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이 다음에 커가지고 아빠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말이죠. 아빠 말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린다고. 그럴 때 그 행동을 보지 말고 그 행동 속에 숨어있는 감정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지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문을 팍 차고 선생님한테 욕하면서 나가는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대부분이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 마음에 열등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 감정을 읽으면은 선생님은 아이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은 지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아이의 행동 속에 있는 저 아이의 감정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지고 그것을 읽어주는 것을 노력을 하면은 아이와 관계가 좋아져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것도 실습을 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실습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부모가 불편할 때,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자녀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불편할 때, 그런 때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아이메시지를 쓰면 됩니다. 아이메시지를. 자, 아이메시지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 제가 쉽게 펴놓을게요. 제가 정년을 마치고 요즘 노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치매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때 내가 항상 고민하는 것이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만이 상대방이 어르신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걸 제 고민을 해요. 아이메시지도 제가 내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공식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주어를 나는,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아이의 행동을 나타내면 돼요. 그 다음에는 이 행동 때문에 나타난 나의 감정을 표현해주면 돼요. 이것이 아이메시지 형식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들이 며칠 후에는 시험인데도 하교해가지고 거실에서 TV만 2시간 동안 계속 보고 있어요. 누가 지금 불편해요? 이때 아이가 지금 TV를 보고 내일 모레 시험 본다는데 지금 TV만 막 계속 2시간 보고 있어요. 누가 불편해요 지금? 아버지가 불편하죠. 아이는 재밌게 보고 있는데 아이가 불편하죠. 그러니까 아이가 불편하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메시지를 쓰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떻게 쓰냐면 들으면 이렇게 돼요. 자, 아까 그 공식에다 집어넣게 봐요. 나는, 아버지는, 봐요. 아버지는. 그 다음에 아이의 행동을 그대로 표현해주면 돼요. 봐요. 어떻게? 내가 며칠 후에 시험인다는데 2시간 동안 TV만 보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아이의 행동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아이의 행동 때문에 아버지에게 나타나는 감정을 표현해주는 거죠. 감정을 표현. 성적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된다. 그렇게. 처음에는 이것이 어느 습관화되려면 말이죠. 마음에 좀 사리가 생겨야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야, 이놈아. TV 그만 보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저도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예, 감정고증 모를 때는 저도 그랬어요. 이게 유메시지예요. 유메시지는 주어가 유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야, 나는 네가 계속 2시간 동안 TV만 보니까 내일 모레 시험 본다는데 성적이 떨어질까 걱정이 된다 하면은 아버지 미안해요. 하면서 이제 방에 들어가요. 그런데 야, 이놈아, TV 그만 보고 방에 들어가 공부해. 이건 아이하고 관계만 나빠진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예, 이 아이메시지를 한번 써보세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놓칠 것이 쉬운 것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아이의 행동을 나타낼 때 그 장면만 카메라로 찍듯이 그 장면만 표현해 줘야 해요. 야, 이놈아, 너는 맨날 왜 이렇게 TV만 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버린다고 말이죠. 맨날 보는 것이 아니죠. 그 장면만 그 순간 카메라로 찍듯이 그걸 표현해 줘야 아이가 저항을 안 해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것만 주의하면은 아이메시지가 많은 효과를 가져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은 부정적인 아이메시지보다는 긍정적인 아이메시지가 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아이가 말이죠. 매일 학교 가는데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때 아이가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아가야, 나는 네가 너무 늦잠을 오래 자니까 학교에 늦을까봐 걱정이 된다. 그렇게 봐. 이게 아이 메시지 부정적인.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아가 좀 일찍 일어났으면, 야, 아빠가 오늘 네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학교에 가니까 참 기분이 좋다. 그것이 더 효과가 있다 그 말입니다.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아이 메시지를 많이 쓰면은 관계가 좋아져요. 하실 수 있겠죠? 오늘 강의 들은 걸 꼭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강의 들은 보람이 있어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아이가 불편할 때, 아이가 감정 홍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공감. 미러링을 해주는 거예요. 미러링은 아까 얘기했죠? 아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내가 아이한테 말을 해주는 것이 미러링이에요. 내가 거울이 되한테 아이한테 다시 비춰주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것은 아이의 행동 속에 숨어있는 감정을 내가 읽어가지고 아이한테 되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코칭할 때, 공감을 해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제가 일선에 있을 때 말이죠. 어느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강의를 듣고 그걸 한번 실천을 해봤더니 안 되대요. 안 되대.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진정성이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문가하고 비전문가의 특징이 바로 이 진정성이에요. 이 진정성이라는 것은 내가 판단할 일도 아니에요. 제3자가 판단하는 일도 아니에요. 그건 누가 판단할 일이에요? 아이가 판단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아이는 뭘 보고 진정성을 판단하느냐? 그것은 아이가 본능적으로 느끼해요.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성을 나타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진정성을 가름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듣는 것입니다. 아이하고 대화할 때는 말이죠. 봐요. 아이하고 대화할 때는 꼭 이 배꼽을 아이하고 마주쳐야 해요. 아이가 얘기했는데 그래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아이하고 딱 배꼽을 마주치고 아이의 눈을 보여야 합니다. 눈을 보여야 해요. 아이하고 눈을 보려고 할 때 아이가 자꾸 눈을 피하는 것은 그만큼 아빠하고 관계가 안 좋다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빠가 자꾸 눈을 부딪히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은 그만큼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눈을 보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온몸으로 들여야 해요. 그래서 저는 귀를 3가지로 들으라고 합니다. 이 양쪽 귀하고 몸으로, 전몸으로 들여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자, 이 진정성을 가지고 잘 듣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들으라고 한다면은 방송인 중에서 저는 그 이금희 아나운서 있었죠? 그렇죠? 옛날에 아침마당에 이금희 아나운서가 이 듣는 걸 가만히 열심히 분석해 보면 말이죠. 어떻게 듣냐면 상대방이 얘기하면은 이러고 들어요, 이러고. 입을 쫙 벌리고 이러고 들어요. 그냥 고개도 이렇게 숙여 온몸을 이렇게 상대방한테 향해가지고 고개를 막 끄덕이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들어요. 그렇게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 아빠의 진정성이 느껴지면서 아이가 스스로 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입이 아니라 귀라고 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이들 세워놓고 뭐라고 계속 아빠가 이 얘기해야 이거 아이 안 변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이 얘기를 잘 들어주면은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아빠가 내 편이구나. 나를 정말로 이해해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나를 참 소중한 존재로 보는구나. 그러니까 아이는 자존감이 올라가요. 봐요. 한 아이를 지탱시켜주는 기둥이 뭔지 알아요? 한 아이를 지탱시켜주는 기둥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참 소중한 존재로구나, 내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이것이 형성되는 것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무너지면 아이는 다 무너집니다. 제가 일선에서 지도할 때 보면 말이죠,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힘들고 그야말로 나쁜 길에 빠진 아이들이 공통점이 뭐냐, 자존감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으니까 나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은 소중함도 모르니까 폭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아이를 바르게 자라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동교육의 제1항 교육 목표가 뭐냐면 자존감 키워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이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데, 이건 감정 코칭을 하면은 그렇게 돼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네. 자, 그러면 감정 코칭의 유형에 대해서 전 같으면은 4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거 여기서부터는 실습이에요. 잘 한번 보세요. 자, 다음 상황의 아이의 감정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먼저 이 동영상 한번 보세요. 지영아, 무슨 일이야? 아빠 어떻게 부모가 죽었어? 자, 지금 아이가 아빠한테 내가 사랑하고 매일 기르는 금붕어가 죽었다고 울고 있어요. 그때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4가지 종 같으면이만한 4가지 유형을 보여드릴 테니까 나는 어떤 유형에 들어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축소 전환형입니다. 축소 전환형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야, 아빠 어떻게 부모가 죽었어? 어제까지 멀쩡하더니 부모가 죽었네. 지영아, 뭐 그까지 갖고 그래? 축소입니다. 축소 감정. 아빠랑 피자 먹으러 갈까? 전환이에요. 전환. 내가 안 먹어. 아, 왜 그래? 너 피자 좋아하잖아. 자, 벌써 나, 응? 아빠 안 먹는다니까. 아이의 감정이 안 풀리지요. 아빠가 다른 부부 한 마리 사줄게. 자, 가자. 응? 자. 전혀 감정이 안 풀립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아이가 봐요. 아이가 감정을 나타냈을 때 그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고, 야, 별것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있을 때 아이가, 아이고 강아지가 무서워, 그랬는데 야, 이마 별것 아니야, 이게 축소시키는 거예요.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울지 마, 가서 과자 사줄게. 이게 바로 뭐예요? 전환이에요. 전환.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은 이 다음에 아이가 말이죠,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는 똑같이 행동을 해요. 왜 똑같이 행동하는지 이유가 알죠? 네? 이유가 뭘까요? 우리 뇌가 본대로 행동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는데도 똑같이 그렇게 본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아이들은 이 다음에 커가지고 실현당하면은, 남자의 경우는 그 실현을 어떻게 해요? 술로 풀려고 하려 해요. 술로 풀려고 해요. 전환이죠. 여성들은 뭐 과소비를 한다거나 이런 걸로 풀려고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떤 상태로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주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대물림이 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2번째 유형 한번 보시죠. 부모가 죽었어. 억압형입니다. 에이, 난 또 뭐라고. 지영아, 그깟 금붕어 한 마리 때문에 그래? 억압입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 죽은 줄 알겠다. 억압입니다. 억압. 그치고 어디서 씻어. 억압이에요. 감정이 풀리나요? 지영아, 아빠가 빨리 씻으라고 했지? 협박이에요. 이거. 아빠가 안 그럴래? 협박. 저도 옛날에 감정 코칭을 올 때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아마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도 많이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 다음에 크면은, 이 아이가 이 다음에 크면은 자녀 기를 때도 똑같이 해요. 아이의 감정을 억압해버려요. 가지고 감정 억압을 당한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면 친구들과도 대화할 때 어떻게 해요? 이와 똑같이 억압을 해요. 왜?
본대로 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행동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아파트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엄마가 아기를 새끼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이가 막 이렇게 비는데도 막 야단을 치는 게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과관이 뭐냐면 지나가던 아줌마가 또 뭐라면 아가야, 아가야, 울지 마, 울지 마. 이것도 억압입니다. 억압이. 그렇게 억압받은 그러한 이러한 억압형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갔으면 친구들과도 그런 형태로 친구 관계를 맺으니까 친구 관계가 나빠지고, 그리고 이 다음에 결혼해서도 아이를 자기가 본대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대물림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방임의 의미다. 한번 보세요. 금붕어가 죽었어. 금붕어가 죽었네. 아이고, 그래서 우리 공주님이 이렇게 슬프구나. 공감은 해줬어요. 그래, 슬프면 울어야지. 시크 돌아라.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빠 미워. 아빠 금붕어 사랑해. 아빠 미워. 지영아, 왜 그래? 이렇게 하면은 자기의 감정을 공감해 주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공감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감정의 중요성을 느끼는데 그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감정이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아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감정 코칭의 이런 형을 배워야 할 내용이에요. 금붕어가 죽었어. 금붕어가 죽었네. 아이고, 우리 지영이 그래서 우는구나. 공감입니다. 지영이 마음이 많이 아프겠네. 공감이에요. 예쁜 금붕어가 죽어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잖아요. 우리 지영이가 좋아하는 금붕어가 죽어서 아빠도 속상하고 슬퍼. 예, 공감해 주잖아요. 네가 이름도 지어줬었잖아, 그치? 미미야. 근데 미미가 죽었어. 아, 미미였구나. 지금 우리 딸 기분이 어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저 금붕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 아빠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 우리 금붕어를 다시 살릴 수도 없고, 우리 금붕어야 멋있게 이겨나가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아이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그럼 무덤을 만들어주고 싶어. 무덤을 만들어달라고 아이가 답을 만들어내요. 생각이네. 아빠랑 아파트 마당에 묻어주자. 아이가 답을 해결하죠. 아직도 많이 슬퍼? 아니야, 이제 좀 괜찮아졌어. 이 감정이 풀렸어요. 이처럼 하는 것이 감정 코칭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아이가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와주고 아이가 스스로 답을 찾아내도록 해주는 것이 감정 코칭이에요. 무슨 말인지 드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축소 전환형이라는 경우에는 계속 스트레스가 올라갑니다. 억압형도 계속 올라가고 방해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감정 코칭만 스트레스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시간이 지금 제가 15분 남았으니까 한 가지 실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현수가 시험을 못 봐서 학교에 다니기 싫다고 어머니에게 얘기를 한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어떻게 감정 코칭을 하는가 한번 보지요. 자, 어머니가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아 많이 속상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아이의 감정을 읽어가지고 아이한테 되돌려 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공감해 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학교에 다니기 싫다는 말인지 말해 줄 수 있겠니? 여기에서 어머니가 공감을 해줄 때 잘한 것이 뭐냐면 왜 학교에 다니기 싫어? 이렇게 하지 않은 점. 왜라는 말을 쓰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죠? 왜라는 말을 쓰면은 자기의 잘못을 추궁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이가 저항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어?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이 어머니가 훌륭하게 대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현수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싶지 않아요. 그렇게 있습니다. 엄마가 무엇 때문에 학교에 다니기 싫냐고 이렇게 말해보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여기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아이하고 대화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보세요. 그때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가 보구나. 이 말을 해주면 돼요. 지금 아이가 아무 말을 하기 싫다는 그 감정을 읽어가지고 아이한테 되돌려주잖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지? 무슨 말인가 알겠죠? 저기 한번 보세요. 속상할 때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 나도 속상할 때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더라. 그때의 내 마음과 네 마음이 같은 마음이구나. 이렇게 해주면은 아이한테는 강한 공감이 듭니다. 제가 여기 조금 빨리 나와서 그런데 이 대화 패턴 하나 양식 한번 기억해 주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아이의 감정을 공감을 해준 다음에는 나도 그런 적이 있어. 이 나도라는 말을 꼭 써줘요. 이 패턴 하나 알고 이 얘기 꼭 하나 기억해 주세요. 나도 그런 적이 있어.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일로 화가 났을 때 지금 너 굉장히 화가 많이 났구나. 그 다음에 뒷말을 나도 그런 상황에서 너처럼 화가 많이 난 적이 있었어. 그때의 내 마음이나 네 마음이 같은가 보구나.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말이죠. 감정 홍수 상태에서 쭉 빠져나와 버려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꼭 이 대화 패턴 하나 기억해 주세요. 다만 아까 같은 경우는 부모도 시험 못 보는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감정이 격화되는 상황이 또 혹시 하잖아요. 부모로서의 이게 자식만 속상한데 부모도 속상. 그럴 때는 그래도 감정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모님이 감정을 먼저 컨트롤 해야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너무 심할 때는 감정 코칭 하지 말아야 해요. 제가 사실 감정 코칭 하지 말아야 할 그 내용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럴 때는 하지 말아야 해요. 예. 이 패턴 하나 꼭 기억 한번 두세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보세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가 보구나.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렇게 해주면은 왜 그러냐면 말이죠. 아이가 엄마를 봤을 때, 부모를 봤을 때는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도 그런 적이 있어. 그렇게 하면 아이는 굉장히 안도감을 느껴요. 왜? 부모님은 아이가 봤을 때는 절대적인 존재인데 우리 아빠도 그런 감정을 가졌다니 이 내 감정이 참 정상적인 감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건 강한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감이 형성이 돼요. 유대감이 형성이 돼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아이가 말이죠. 너무 막 감정 홍수 상태에 있을 때는 바로 감정 코칭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아이의 감정을 누르뜨려 줘야 해요.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심장 집중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심장 집중 호흡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이가 감정이 너무 격양됐을 때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천천히 자세를 바르게 하고 천천히 코로 숨을 5초 동안 밖으로 내쉬세요. 참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길게 내쉬세요. 다시 5초 동안 길게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길게 내쉬세요. 이것을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 정도만 할게요. 이것이 심장 집중 호흡이라고 합니다. 이 심장 집중 호흡을 하면은 아이의 감정이 홍수 상태에 있는 것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감정 코칭에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아이가 감정이 너무 격양됐을 때는 바로 감정 코칭을 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심장 집중 호흡을 해가지고 감정 홍수 상태에 좀 빠뜨려 놓고 감정 코칭을 해야 해요. 그래야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학교를 계속 다닌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무미할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이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아이의 감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아 그렇구나라는 말을 다음에는 미러링을 해주면 돼요. 미러링이라는 건 뭐예요? 아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가지고 아이한테 그대로 해주는 것이 미러링이에요. 내가 거울이 되어가지고 아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니까. 봐요. 답답하고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 그렇구나. 답답하고 무의미한 것 같단 말이지. 이게 바로 뭐냐면 미러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한 것을 그대로 해줘도 공감 효과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이하고 대화할 때 한번 해보세요. 언제부터 그런 기분이 들었어? 라고 하니까 얼마 전부터 그랬어요. 얼마 전부터 그랬다고 아이가 말하니까 다시 엄마가 똑같이 미러링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부터 그랬단 말이지? 아이가 한 말 그대로 해줬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보니까 시험을 너무 못 봐서 어머니를 실망시킬 것 같아서 학교에 다니기가 싫었어요. 이제 아이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 어떻게 했냐면 아 그렇구나. 시험 성적이 너무 안 나왔구나. 그래서 엄마를 실망시킬 것 같아가지고 아예 학교를 다니기 싫었나 보구나. 그렇게 아이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감정을 아이의 표현을 해주면서 공감을 해주면은 감정의 홍수 상태에서 감정이 빠져나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전두엽에 있는 피가 감정류 쪽으로 쏠려가지고 감정의 홍수 상태에 있는데 다시 이렇게 감정 코칭을 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감정과 본능과 관련된 그 피가 어디로 올라가요? 대뇌피지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차츰차츰 어떻게 하냐? 이성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구나. 되도록이면 많이 아이들의 감정을 읽어가지고 되돌려줘야 해요. 시험 성적이 너무 안 나왔구나. 그래서 엄마를 시집가가지고 학교 다니기 싫단 말이지. 네.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할 때 기분이 어땠어? 라고 물어보니까 죽고 싶었어요. 아이의 감정을 많이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줄 때 아이들은 감정 홍수 상태에서 빠져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죽고 싶을 또니까 이렇게 아이가 말하니까 엄마가 다시 미러링을 해줍니다. 아이의 말을 그대로 해줘요. 죽고 싶었단 말이지? 그래. 엄마도 고등학교 때 성적이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나도 너처럼 절망감이 들고 포기하고 싶더라. 여기에서 이 엄마가 한 가장 중요한 말이 나도라는 말입니다. 이 나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이의 감정을 읽어가지고 공감해 준 다음에 나도 그런 적 있어. 이 말이 아이한테는 안도감과 주고 강한 공감이 되기 때문에 아이 감정의 홍수 상태에서 빠져나오게끔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이 나도란 말을 한번 만약에 없었으면 지연해서라도 해주세요. 지연해서도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도 그런 적이 있어야 그렇게. 그때 그 나도 너처럼 되게 화가 많이 났는데 현재 더 화난 것이 그때 내가 화난 것하고 똑같은가 보구나. 그렇게 공감을 해주면 아이가 감정 홍수에 쭉 빠지면서 엄마와 아빠와 친근감이 형성이 되고 유대감이 형성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엄마도 그런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냐면 그럼 엄마도 그런 적이 있었어. 엄마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이가 당연히 어떻게 하냐?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나는 이렇게 했어. 이렇게 봐요. 그때는 요즘처럼 상담실도 없어서 그래서 같이 친구하던 사촌 언니한테 말했더니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해봤더니 되더라. 이게 너도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 명령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죠? 지시하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죠? 이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나도 이렇게 너 같은 그런 감정이 있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너도 해봐라 그 말이 아니라 이걸 보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답을 찾도록
유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랬었군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마음을,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노력해 볼게요. 답을 누가 찾았어요? 아이가 찾았죠? 그러니까 답은 누구 입에서 나와야 한다고? 아이의 입에서 나와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보겠다고 쉽지 않을 텐데 해낼 수 있겠어. 이것은 아이가 답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 답을 다시 한번 해낼 수 있도록 다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 검토하기 단계가 이루어져요. 5단계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아이가 뭐냐면 네,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해봤다니 현수야 고맙다. 지금은 기분이 어때? 그러니까 이제 좀 용기도 나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게 감정 코칭이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부정적인 말이 나왔다면은 앞에서 공감을 해주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 공감을 많이 해줄수록 아이가 감정을 표현할수록 많이 도와줄수록 아이는 감정 홍수 상태에 빠져나오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답을 찾아나가기 시작해요. 아이 스스로가 답을 찾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 감정 코칭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감정 코칭을 하려면은 아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마음에 사리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사실 강의를 하려면 5시간 정도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걸 1시간 30분에 제가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 실습을 제대로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오늘 배운 거 한 가지라도 한번 해가지고 아이와 관계가 좋아지면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부모가, 아버지가 아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폭력을 쓴다거나 막 협박을 한다, 위협을 해놓고 나는 아빠로서 할 일이 다 했다. 그건 용납이 안 돼요. 왜냐? 교육이라는 것은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이 틀리면은 결국은 교육의 효과는 오히려 앉는 것만 또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지도할 때, 아이들을 대할 때 그야말로 아이들을 폭력이나 욕을 하면서 협박하면서 아이들을 지도하기보다는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것을 수용해주고 그걸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면은 아이들은 스스로가 변해요. 자, 제가 사실은 이거 여러 가지 감정 코칭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 강의를 그래도 좀 자세하게 해놓은 것이 유튜브에 가면 있습니다. 제 이름이 박찬문이거든요. 그것을 사모님들 한번 보라고 하세요. 사모님하고 여기 선생님들 같이 보시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같이 그것을 보고 실습을 한 가지라고 한다면은 아이들이 많이 변할 거예요. 제 유튜브에 부모와 자녀 간의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한 감정 코칭 방법이라는 강의가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제 이름만 쳐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독 하나 이렇게 눌러주면은 제가 강의하고 계속 이렇게 올리는데 그것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꼭 한번 해가지고 사모님하고 같이 하면은 더 효과가 많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해 주신 박찬문